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 개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고 주변에서 질문을 많이 받아서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원래 5분 정리 시리즈 하다가 10분 되고 이제 20분 정리 시리즈가 됐어요. 그래서 20분 내로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버할 내용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백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드려야죠. 근데 용어상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랑 이제 질병,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을 사실 저희가 용어를 구별하고 있는데 SARS-CoV-2 vs COVID-19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컨퓨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컨퓨전이 있는 게 뭐냐면은 백신이랑 치료제가 다르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 뭐 기사, 특히 한국에서 기사 같은 걸 제가 찾아보면은 이걸 되게 혼용해서 쓰고 있고 여기서 오는 또 그런 컨퓨전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백신과 그런 치료제 관련된 구별을 좀 해드리면서 그 백신 개발에 있어서의 그 면역학적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뭐 이런 사이언티픽 백그라운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언제 이걸 맞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빠른 것들은 지금 페이스 3까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current 페이스 3랑 이제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언제쯤 맞을 수 있을지 이런 약간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이 SARS-CoV-2 vs COVID-19에서 네이밍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가 처음 발발한 거는 2019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왜 19이냐 20가 아니라 근데 이게 19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네, 2019년 12월에 나와가지고 이제 2020년 1월에 그 WHO에서 이 팬데믹이죠. 이 에피데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들이 창궐하는 것들을 처음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2020년 여기 보면 1월 30일 날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노볼은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리포트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interim name,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공식 네이밍이 나오기 전에 interim name을 붙인 게 뭐냐면은 2019년에 발발한 제 포인트 보이시죠? N 여기 설명이 나와요. 그 novel 새롭다 할 때 새 COVID-19 COV 바이러스 이미 알고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COV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발병한 새로운 COV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acute는 급성, 급작하게 일어난다는 뜻이고 respiratory는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respiratory disease 하면 그래서 인터림으로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2019 nCoV acute respiratory disease. 이거는 바이러스 이름이고 이 전체를 하면 이제 그거에 일어나는 질병 이름이겠죠. 그랬던 상황이 2020년 1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네이밍이 정해진 거는 2020년 2월이에요. 2월인데 여기 이것도 WHO에 가면은 다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존의 2019 노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렀던 이거는 우리가 COVID-19 disease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질병은 COVID-19이고 바이러스 이름은 이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그래서 SARS-CoV-2라고 이름은 바이러스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로 했다. 그래서 COVID-19이랑 SARS-CoV-2가 달라요. 다른 거를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게 HIV랑 AIDS 관계랑 똑같거든요. HIV는 이제 바이러스 이름이죠. AIDS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고 AIDS는 이제 면역 결핍 증후군 해가지고 질병 이름이 AIDS인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SARS-CoV-2는 바이러스 이름이고 COVID-19은 디지즈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COVID-19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SARS-CoV-2라고 해야지 엄밀히 말하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백신과 트리트먼트의 저희 차이를 좀 포인트아웃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이게 벌써 나온 지 2주 전인데 2주도 더 됐네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트럼프의 아들이에요. 되게 잘생기셨죠? 와우, 되게 잘생겼네. 근데 이 에릭 트럼프가 옛날 트럼프가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될때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트리트먼트를 백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한 이 업적을 봐라. 이 백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다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인터뷰하는 사람도 더블 체크하고 왜 백신이라고 하냐? 백신이 아니라 트리트먼트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백신을 맞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은 한 번도 어프로브가 된 적이 없고 지금은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요. 코로나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맞은 거는 그 respiratory syndrome, 호흡기 질환을 억제시킬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신과 트리트먼이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백신은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몸의 이뮨 리액션을 한번 일으켜가지고 새롭게 그 똑같은 질병이 우리 몸에 왔을 때 우리 몸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백신이고, 치료제는 이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치료제죠. 이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려면은 이제 면역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몸에 그 어떤 면역 리액션을 미리 일으켜 놔야 됩니다. 그 백신의 프린시플은 뭐냐면은, 우리 몸은 외부에서 질병이 들어왔을 때 그 질병을 일으킨 항원을 우리 몸에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메모리 셀들이라고 하는데, 면역 세포 중에 일부가 메모리 셀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메모리 셀 덕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고 강한 이뮨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 클리니컬 심텀이 매니페스트 되기 전에, 그러니까 증상이 나오기 전에 그 질병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군인을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모의 훈련을 미리 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경찰들로 하여금 똑같은 질병이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걔네들이 우리 몸에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백신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우리 몸의 이뮨 리액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야겠죠. 그 이뮨 시스템도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그림들을 요 밑에 있는 링크에서 다 따왔고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adaptive immunity예요. 다른 사이드로 innate immunity도 있는데, 백신 개발할 땐 adaptive immunity에 관심이 있습니다. adaptive immunity가 보통 말하는 immune memory를 일으키는 면역 그 중에 면역 시스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immunity가.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어떤 빌딩 블럭에 모여서 어떤 만들어진 무언가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서 레고로 만든 어떤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레고 블럭이 모여서 만든 바이러스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어떤 특정 세포들은 그 레고 블럭을 잡아먹어서 레고 블럭을 하나하나씩 떼내요. 떼내서 얘네들은 이런 레고 블럭이 있었네 하고 다 찹빙을 합니다. 전부 다 마치 다지듯이, 그 당근을 우리가 칼로 다지듯이 이거 조그만 포션으로 다 나눠요. 그리고 나서 이 antigen presenting cell, 엔티젠을 이제 세포 표면에 표지하는 이 세포들을, 보통 dendritic cell 같은 대표적인 얘들이 antigen presenting cell인데, 자기 표면에 내가 이 레고 블럭을 잘라가지고 먹었다, 나쁜 놈들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걸 표시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세포들한테 가서 이거 봐봐, 되게 신기하지, 내가 나쁜 놈들 들어와서 내가 먹어서 여기 있어 하면서 여기 세포 표면에, 제 포인터 보이시죠? 여기 표면에 표지를 해요. 이게 그 adaptive immune system 그 하는 거의 시작입니다. 프라이밍 스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에 나쁜 놈들이 들어왔을 때 아무 물질 하나 우리가 이뮨 리액션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외부 물질인데 우리가 음식 먹는다고 이뮨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이뮨 리액션을 되게 스페시픽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이 특정 항원을 이 세포 표면에 표지하는 스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뮨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고, 이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뮨 리액션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스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humoral immune response가 여기 왼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cellular immune response가 있는데, humoral immune response를 일으키는 세포 이름을 B셀이라고 하고, 이제 cellular immune response를 일으키는 거는 cytotoxic T셀 혹은 CD8 T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텝도 사실 되게 복잡한데 굉장히 simplify해서 말씀드리면, B셀 같은 경우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예요. 왜 B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저도 궁금한데, 엔티바디가 항체거든요. 항체를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가 B셀이고, 결국에는 이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B셀들이 우리 몸에 많이 늘어나서 얘네들이 항체를 만든 다음에 그 항체는 바이러스 표면에 직접 가서 뉴트럴라이즈 시킬 수 있어요. 뉴트럴라이즈 시킨다는 거는 마치 레고 블럭이 있으면 레고 블럭에 딱 맞는 다른 레고 블럭을 이 엔티바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티바디스가 그 레고 블럭 위에 막 붙는 거예요. 붙으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레고 블럭이 이 엔티바디에 의해서 감싸지겠죠. 그래서 이 레고 블럭이 밖에 노출이 되지 않아가지고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게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의 역할입니다. 치료제를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도 이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이토톡식 T셀인데, 이게 사이토톡식이 사이토가 뭐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T세포 중에 한 종류인 사이토톡식 T셀은, 이거 보시면은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타겟 세포 중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면
감염되어 있으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죽여요. 그렇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죽이는 게 이제 사이토톡식 T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신을 만들 때 뭐냐면은 이 스텝을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이해 가시죠? 이 스텝을 똑같이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데 문제는 바이러스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이 레고 블럭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 바이러스의 조각조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실탄으로 훈련하지 않고 공포탄으로 훈련하는 거 비슷하죠. 우리 몸에 감염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감염은 일으키지 않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백신의 역할입니다. 한 번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후에 이 B셀이나 이 사이토톡식 T셀의 일부가 메모리 셀로 변화해서 우리 몸에 남아 있어요. 얘네는 훈련했던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레고 블럭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B셀과 T셀이 일단 더 빠르게 반응하고 그 이뮨 리액션도 훨씬 커지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게 백신의 결국엔 프린시플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백신 이제 스트래티지가 되게 많은데 같은 홈페이지에 이게 종류가 8개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하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있어요. 이게 이뮨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레고 블록을 우리 몸에 집어넣을 것인가가 문제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알던데 결국에는 그 백신이란 게 죽은 백신 우리 몸에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했던 컨셉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바이러스의 구조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한 1940년대, 50년대 이럴 때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그 레고 블럭을 하나하나 우리가 떼어내가지고 그 레고 블럭의 일부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레고 블럭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망가뜨려서 워킹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감염은 일으키지 않지만 이뮨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백신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이 살아있지만 그 감염력이 적은 attenuated 된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거나 바이러스 자체를 죽여가지고 조각조각을 내서 그 조각 어떤 조각인지 모르지만 inactive 된 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940, 50년도 옛날에 만들어졌던 백신이 다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걸 왜 넣냐 하면은 사실 요즘은 이런 백신 스트래티지를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약간 그 세이프티 이슈가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 몸에 넣는지 정확히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걸 누가 받고 싶어 하겠어요. 실제로 댕규 바이러스 그 백신이나 과거 히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inactive 된 그 사백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사백신을 사용했던 경우에 부작용이 났던 선례가 70년대, 80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프로치들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중국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들어가는 백신들이 대부분이 이 사백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 이 어프로치 말고 제가 말씀드린 다른 어프로치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한 어프로치를 쓰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이 두 어프로치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저의 관심은 아니지만 이렇게 넣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그 스트래티지는 그 viral vector 백신을 쓰는 거예요. 이 바이럴은 코로나 바이러스랑 상관없이 viral vector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레고 조각을 우리 몸속에 넣고 싶은데 레고 조각을 직접 넣지 말고 레고 조각을 만들 수 있는 설명서를 우리 몸에 넣는 거예요. 근데 viral vector가 뭐냐면은 결국 유전 정보를 우리가 우리 몸에 전달할 수 있는 되게 매개체거든요. 되게 스테이블하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래 남아 있으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셀룰러 머시너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바이럴 벡터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읽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어요. 레고 블록을 만들어내게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벡터는 캐리어인 거죠. 우리 몸에 정보를 전달하는 캐리어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캐리어에서 나오는 그 레고 블록들이 우리 몸의 엔티젠으로서 이뮨 셀로 하여금 인식이 되면은 이제 이뮨 리액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바이러스들이 실제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replicating vector, non-replicating vector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디스팅션을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viral vector를 사용해서 우리 몸에 유전 정보를 가진 어떤 물질을 전달해서 우리 몸의 세포로 하여금 그 유전 정보를 읽게 해서 레고 블록을 우리 몸속에서 만들게 한 다음에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에서 인식이 되면 이제 이뮨 리액션을 일으키는 거죠. 감염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viral vector vaccine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뒷부분에서 약간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두세 번 맞지 못해요. 이 viral vector vaccine은 한 번 맞고 끝나는 백신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똑똑해서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나온 레고 블럭만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viral vector 자체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을 일으키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그 바이럴 벡터를 한 번 맞은 사람은 그 바이럴 벡터에 대한 메모리 셀이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레고 블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컴포넌트일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맞을 때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컴포넌트인 어떤 그 레고 블럭에 의한 리액션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바이럴 벡터에 대한 이뮨 리액션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맞을 때마다 그 이뮨 리스폰스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으로밖에 못 받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어프로치를 쓰는 회사들도 있고 지금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코로나 제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코로나 자체가 지금 일단 이뮨 리액션이 적고 해서 그 만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1년마다 맞는 게 아니라 더 일찍 맞아야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가 템포러리 솔루션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솔루션은 될 수가 좀 어렵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더 요즘 나온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게 DNA 백신이나 RNA 백신을 쓰는 거예요. 근데 DNA나 RNA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DNA죠. 그렇죠? 그 DNA가 뭐 생물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약간 말씀드리면 DNA에서 트랜스크립션 돼서 나온 프로덕이 RNA죠. RNA에서 트랜슬레이션 돼서 나온 프로덕이 프로틴이죠. 그래서 프로틴이 많은 경우 우리 몸의 엔자임이나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작용하는 거고 DNA는 어떻게 보면 원본책, RNA는 원본책을 복사한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viral vector strategy랑 똑같지만 viral vector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DNA를 직접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의 장점은 antiviral immunity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맞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면은 viral vector보다 우리 몸에 delivery 할 수 있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뮨 리액션이 그 앞서 말씀드린 그 vector strategy보다는 더 약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뭐 인플루엔자 백신 뭐 이런 것들이 DNA 백신, RNA 백신을 만들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스트래티지들이 더 잘 됐기 때문에 그 과거의 백신 만드는 데선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RNA 백신을 만드는 몇몇 회사들이 해보니까 이상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뮨 리액션이 일어났을 때 아까 엔티바디 항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항체가 이거 맞은 사람들의 그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뮨 리액션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일으키는 이상하게 코로나의 경우에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해서 이 DNA 백신이나 RNA 백신이 되게 밸리드한 어프로치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약간 말씀드리겠지만 그 몇몇 회사들이 이걸로 이미 클리니컬 트라이얼 페이스 3로 들어갔습니다. 갔고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특히 이 어프로치를 쓰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코로나 백신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두 가지 스트래티지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 마지막은 저는 이런 어프로치가 사실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보면은 요즘은 프로틴을 직접 넣는 그런 백신 어프로치도 있어요. 그 유전자를 전달해서 그 유전자로 하여금 레고 블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레고 블럭을 직접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걸 왜 하느냐면은 그 백신 다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전달한 다음에 우리 몸으로 하여금 그 책을 읽어서 그 책 원본만 주면은 그 책을 엄청 여러 번 읽을 수가 있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책을 한 번 읽을 때마다 레고 블럭을 하나 만들었다 치면은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는 거야. 100번 읽으면 레고 블럭이 100번 나와요. 하나를 넣으면은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양을 넣어도 우리가 많은 그 레고 블럭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그런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스텝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틴을 사실 많이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야 되고 그 프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외부로 그 플라스마 우리 몸의 피 속에서 이게 얼마나 스테이블한지도 이제 퀘스천이 많았고 해서 이뮨 리액션이 실제로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뮨 리액션을 인위적으로 부스트 시키는 어떤 물질을 같이 넣어야 돼요. 그걸 에듀번이라고 하고 이게 면역 부스팅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사실 많이 쓰였던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사실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 프로틴 엔티젠이죠. 그 코로나 마치 사백신에서 그 코로나를 잘라가지고 뭐 포르말린으로 자르든 뭐 힐 이렉티베이스를 하든 해서 바이러스를 죽여서 때려 넣는 것처럼 대신에 우리는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 백신에서 어떤 이뮨 리액션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 부분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바이러스가 뮤테이시 되더라도 나중에 뮤테이시 되더라도 이 부분이 뮤테이스는 안 될 거다. 왜냐면은 그 인펙션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뮤테이션이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겠죠. 그런 프로틴을 골라가지고 그 엔티젠을 에주번과 함께 하면서 이뮨 리액션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이건 근데 저는 지금
이거는 약간 유보적인 게 이거는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어프로치는 좀 노블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한테서 우리가 휴먼 익스피리언스가 많이 없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서 너무 잘 정리가 돼서 관심 있으신 분은 아까 그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주요 회사들이거든요. 지금 클리니컬 페이스 3 들어간 주요 회사들인데 그 애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대학교랑 같이 해서 하는 뭐 얀센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데노바이러스 팩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엔티젠들을 딜리버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가 적어놨는데 less immunogenic 하지만 단점은 이제 팩터 이뮤니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쓰면은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뮨 리액션이 약해져가지고 반복적으로 도스를 맞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지만 아주 컨벤셔널하게 많이 쓰였던 방식이에요. 성공률만 따진다면 이게 제일 성공할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건 temporary solution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면 한 번 맞고 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DNA, RNA 백신인데 벡터 이슈가 없죠. 이제 엔타이 벡터 이뮤니티가 나오진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팩터의 이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또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안정성만 치면 제가 보기엔 DNA, RNA 백신이 제일 좋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뮨 리액션을 일으키는 그 정도가 조금 약해서 원래는 잘 안 되는 이걸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은 백신 스트레지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일단 지금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프로미싱하는 거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 벡터 이런 이 바이럴 벡터라는 거 이미 생산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해서 이게 성공만 하면 엄청 대량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만들어내는데 돈도 많이 들고 스케일업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생산 시설들이 다른 어프로치들보다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도스를 다 못 만들거든요. 이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맞고 싶어 하니까. 근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산 능력이 그 모든 사람을 커버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렇죠? 못하고 스케일업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 백신 하나 생산하는데 단가가 높아가지고 좀 더 비싸요. 다른 게 뭐 한 10불 하면은 그러니까 뭐 한 만 원 이렇다 치면 이거는 뭐 한 4, 5만 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좀 선진국들이 가격이 높아도 안전한 그런 백신을 원하는 수요층을 대상으로 좀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좀 모더나가 제일 앞서 있죠. 그리고 파이저 바이오엔테크가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고 있는 백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썸유닛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잘 몰랐던 회사인데 이 어프로치를 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있어요. 사노피도 그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듀반을 같이 맞아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뮨 리액션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적기 때문에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어프로치보다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이미 페이스 3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FDA가 하나의 회사만 어프로브를 할 건 아니고 이제 모든 회사들 다 어프로브를 할 거예요. 어프로브를 할 거고. 왜냐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도 좀 커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9년에 그게 아웃브레이크가 났는데 지금 2020년 좀 지나가는데 벌써 백신 페이스 3가 이게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피라고 이게 뭐 영어를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사실 최근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아프리카에서 그 아웃브레이크가 한 번 있었어요. 에볼라 백신 에볼라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죽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서구에서 많이 관심이 없죠. 서구에서는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에볼라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 제약회사들이 많이 뛰어들지도 않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무시당해 왔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4년에 그게 아웃브레이크 있었는데 그 결국에는 그 페이스 3까지 해서 어프로브가 미국에 된 에볼라 백신이 2019년에 나왔어요. 5년 걸렸죠. 그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너무 이피션스가 떨어지고 이게 아웃브레이크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준비를 시작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글로벌 백신 디벨롭먼트 펀드를 만들자. 우리가 왜냐면 이런 팬데믹들은 계속 오거든요. 코로나가 끝이 아니에요. 뭐 10년 후에 또 다른 게 또 올 게 뻔하고 20년 후에 또 오고 계속 우리는 이 질병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글로벌 백신 디벨롭먼트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주장을 한 이런 퍼스펙티브가 나왔고 이제 커뮤니티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동된 의견인 거죠. 우리가 미리 돈을 준비를 해서
만약에 그런 아웃브릭이 나왔을 때 재빠르게 제약회사나 학교들한테 펀드를 공급해서 우리가 재빨리 백신을 개발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좋지 않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세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더나 뭐 여러 회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백신을 빨리 준비할 수 있었냐, 자기가 돈을 벌지 안 벌지 어세스하고 뭐 준비하는 스텝 없이 바로 시작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피에서 돈을 줬어요. 세피의 펀딩으로 시작한 연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재빠르게 진행돼가지고 이렇게 빨리 백신 디벨롭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작했을 때 460 밀리언 달러스가 모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지? 그러니까 1 빌리언이 1조 원이잖아요. 이게 한국은 네 자리로 끊고 미국은 세 자리로 끊어서 헷갈리는데 조로 가면 똑같아요. 1 빌리언이 1조 원인데 그 460 밀리언이 하나 적은 걸까 4,600억 원이 5천억 원 정도의 펀딩이 모인 거죠. 많은 부분이 이제 빌 게이츠 형님과 멜린다 그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서포트를 했고 다른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에서도 많이 컨트리뷰트해서 이 펀딩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다른 회사들이 이 펀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포인트아웃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페이스 3까지 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FDA에서 어프로브하기 어려울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원래 FDA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unmet need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public health에 중요하냐 그리고 얼마나 힘든 질병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뭐 inflammatory disease에 대해서 drug approve 받는 거랑 cancer disease에서 approve 받는 걸 치면은 cancer disease에서 approve를 받는 게 더 쉬워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고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이거 코로나 백신이 너무 urgent한 그러니까 너무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FDA가 기준을 낮춰줄 거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이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냅니다. 어떻게 너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면 우리가 어프로브를 해주겠다 라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다큐멘트나 이게 뭐 컨피덴셜한 그런 다큐멘이 아니고 그냥 여기 가셔가지고 구글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파이널 가이던스 다큐멘트 누르면은 이게 다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게 정보가 엄청나요. 구글 덕분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statistical consideration 해서 어떤 그런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면 우리가 어프로브를 할 것이냐 보면 여기 보면 50%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50% 프로텍션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95% 이런 게 아니에요. 독감 주사 맞으면 우리가 독감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독감 주사 맞으면 저희가 다 독감 안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실제로 대부분 걸리지 않는데 코로나는 기준이 엄청 낮아요. 코로나 백신 맞은 다음에 50% 프로텍션이 되면 그러니까 플라세보가 보다는 50% 높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50%라고 하면 약간 unfair 하긴 한데 플라세보보다 50% 좋으면 우리가 어프로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6월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마음이 실제로 전문가들은 사실 이거 너무 쉽게 어프로브 주고 이게 또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금 미국 대선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그 지금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어프로브 한 게 자기 업적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뭐 정치적인 프레셔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9월이죠. 올해 9월에 오히려 그럼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9개 정도 있거든요. 그 9개 회사들의 CEO들이 모여서 플랫지를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연병장이죠. 약간 대자보를 쓴 건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그 백신이나 세이프티 문제 있는 백신은 우리는 어프로브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플랫지를 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한테 우리를 너무 압박하지 마라. 우리는 스탠다드를 따라서 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원래 질문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이게 어프로브 받기 쉽냐라고 말을 한다면 어프로브 받는 거는 난이도가 되게 낮고 사실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 들어간 회사 중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뭐 한 대여섯 군데 회사 이렇게 지금 더 팔로우업 하고 있죠. 다른 9개 회사뿐만 아니라 대여섯 개 더 많은 회사들이 어프로브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어차피 어프로브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 프로덕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회사가 지금 어프로브가 나지 않을까. 한 winner takes all이 아니죠. 어떤 그런 질병들은 어프로브가 되면은 그 다음 팔로우업하는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금전적 이득을 못 얻으니까 이제 뭐 많은 포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제 생각에 여러 회사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여러 회사들이 동시에 어프로브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약간 좀 된 자료인데 제가 한 7월 정도에 제가 봤던 자료인데 보면은 메이저 US, 유럽 페이스 3 트라이얼 7월부터 시작한 게 모더나가 7월에 시작해서 제일 빨랐죠. 그리고 애스트라제네카는 뭐 기사 보면 중간에 멈췄다 시작했다 멈췄다 갔다 하는데 그 N 넘버는 3만 명 이거 다 FDA 가이드라인 아까 6월에 말씀드렸던 그거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라서 하고 있고
뭐 얀센, 뭐 노바백스, 사노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이 쭈루루룩 페이스 3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3는 페이스 1, 2, 3에서 3가 마지막이거든요. 페이스 3가 efficacy 보는 거고 여기서 되면 이제 어프로브가 나는 거여서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 어프로브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게 사실 제가 이거 뉴욕 타임스에서 발견한 건데 이게 원래 여기 클릭하면 티피컬 보통 이만큼 걸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고 있냐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해놨는데 이건 엄청 과장이 심합니다. 여기 보면은 2020년도에 우리가 뭐 연구를 시작했다 하면 원래 예상은 2033년에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년 만에 1년 반 만에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장이 심하고요. 이게 뭐 1960년대, 70년대 드럭 디스커버리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너무 과장이 심하고 그 에볼라 바이러스 5년 걸린 것도 꽤 많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빠른 걸 예상을 한 거고 우린 더 facilitate 할 거라고 지금 해서 이제 2021년 이 사람들 2021년 중순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가 좀 근데 어쨌든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하고 리즈너블한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내년 빠르면 초, 뭐 늦으면 중순 이 정도에서 어프루브가 나는 약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 이제 뭐 지금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등으로 해가지고 뭐 이코노미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상황이 그때쯤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뭐 뉴욕 타임스도 마찬가지지만 기사를 보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걸 포인트 아웃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approval, 그러니까 승인 나고 나서 여기 뭐 한 몇 달 만에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 과장이 제일 심한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약간 컨피덴셜한 데이터일 수 있어서 여기 넣지 못했는데 매뉴팩처링하고 디스트리뷰션 하는 게 제일 큰 바르네일 것 같아요. 어프로브는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그걸 사람들한테 그 분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만약에 2021년 중순에 걸렸다. 근데 지금 보시는 그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젊고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2022년까지 못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백신을 만드는 그 어프로브된 백신 종류에 따라서 뭐 매뉴팩처링 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누구부터 맞느냐? 그 프론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병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뭐 약사분들, 뭐 아니면 이머전시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맞고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높은 그런 분들, 뭐 취약계층 그런 분들부터 먼저 맞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 어프로벌 안에 디스트리뷰션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누가 먼저 맞느냐 이런 걸 하는데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지금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먼저 맞습니다. 그 세피 뭐 지원을 받고 했지만 정부 지원도 다 받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만들었으면 유럽 사람이 먼저 맞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러스 이런 어프로브되는 약이 나올지는 사실 의문이 있거든요. 의문이 아직은 뭐 있는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올 한국에서 못 만들 가능성도 사실 많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까지 또 그 백신이 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프로브가 되는 거는 내년 초 중순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맞게 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끝내고 싶고요.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슬라이드인데 이게 생각보다 20분이 아니라 30분이 넘었네요. 다음부터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 넣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서크 인스티튜트인데 샌디에고 라호야 지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연구소예요. 연구하기 가장 좋은 연구소로 손에 꼽히는 연구소인데 이 사람이 조나스 서크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오 백신 만든 사람이죠. 우리 폴리오가 그 한국말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 허준의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폴리오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특허를 걸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1940년대 50년대쯤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6.25 있을 그 시절 아니면 일제강점기 이 시절인데 이분이 지금 2020년이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뭐 8, 90대 좀 많으시네요. 예, 살아 계시면 그 정도 나이가 되셨을 텐데 이 정도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뭐 한 2000년 초반 이랬을 때 큰 그런 금전적인 성공을 거두셨을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생명의 은인인 거죠. 은인이다 보니까 여기 엄청 기부금이 엄청 많이 와요. 엄청난 곳입니다. 예. 와서 그리고 여기 가면은 물론 교수님들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연구하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라호야 이게 해변이 보이는. 예. 그래서
원래 약간 말이 세긴 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이런 백신을 연구해온 히스토리가 1900년대 중반부터 계속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대중들의 관심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는데 어,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점점 이런 인식들이 좀 좋아져가지고, 특히 뭐 한국에서는 요즘 뭐 독감 때문에 사람이 죽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고, 과학적으로 제가 또 이걸 얘기하면 또 30분이 더 가긴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그런 대중들에 대한 그런 awareness가 좀 더 늘어나고, 그런 단지 그런 과학자들을 뭐랄까 몰아붙이기보다는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고 대중 그 퍼블릭 헬스에 그런 컨트리뷰션 하는 거에 대한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퍼블릭 헬스에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에 서크 인스티튜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지금 35분 지났는데,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